자, 봅시다. 독서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지문이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지난번에 틀렸던 게 기억이 나고, 그렇네. 자, 읽어보자. 자,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숨은 성질은 뭘까?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성질. 인간의 내재된 성질. 자, 화제제시 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이것에 접근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 자, 하나는 이 개인의 이성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 찾는 것. 사실 사회 질서의 원리 찾는 이것도 중요하진 않지, 그치? 애초에 첫 번째 문장에 놨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는 이 개인의 이성에서 찾는 거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 도덕 감정에 주목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두 흐름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네. 그치? 두 흐름. 음. 하나는 개인의 이성, 하나는 선천적 도덕 감정. 자, 후자에 속하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의 핵심을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삼겠다? 요거를 핵심으로 삼겠대. 자, 그래서 그걸 받아왔지. 자, 이렇게 해서 도덕 감정의 핵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감 능력이라고 봤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도덕 감정하고요. 그다음 동감 능력이 이제 같은 말이 돼. 그치?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문단에서는 결국 연결해 보자면 뭐 그렇죠. 그 사회의 질서. 그치? 일단 사회의 질서를 그 보장하는 인간의 성질. 자, 그 인간의 성질을 이 18세기에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 하나는 이성, 자, 하나는 선천적 도덕 감정.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아담 스미스는 이 도덕 감정의 핵심을 동감이라고 봤다. 음, 동감 능력, 활용. 자, 이렇게 해서 동감 능력이 정말 이 1문단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뭐 중심 내용으로 드러났는데, 자, 2문단에서 이제 그걸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뭐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가 말하는 이 동감이라는 것. 이렇게. 음. 자, 그럼 이 동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거야. 그럼 이 동감은 뭔데? 사회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숨은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해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감정 일치를 이루는 거래. 뭐 관찰자란 말도 나왔고요. 뭐 그렇죠. 됐고. 이제 동감이라는 건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 다 빼놓을 말이 없네. 역지사지를 통해서 그 행동하는 사람, 그 행위자, 관찰 대상이겠죠. 그 행위자와 감정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감이란 말의 의미다. 자, 이렇게 바로 잡아줘도 되고요. 자, 동감이란 말의 어떤 개념이다. 정의다. 이래도 되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상상해 보게 된다.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를 통해서라고 일단 시작을 했잖아. 상상에 의한, 그치? 이게 상상이죠, 뭐,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상상에 의한 역지사지다, 상상에 의한 것이다. 뭐 여기까지 잡아도 되고, 상상에 의한이라고 잡아도 되고, 어찌됐든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본대. 자,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관찰되는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할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양자가 일치하면 행위자와 감정 일치가 되면 우린 거기에 동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길게 풀어냈지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게 되다. 자, 이 말이 새로 나온 말이니까 중요하겠지. 그치? 자, 이때 관찰자는
행위자, 즉 관찰 대상, 즉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를 적정성이 있는지 이렇게 그것을 승인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같은 말 그렇게 승인하지 않는다. 승인, 네. 적정성을 따지게 된대. 이렇게 적정성. 음. 왜냐면 이제 비교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야. 결국 상상에 의해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감정일치가 되는지 보는 거래. 그러니까 결국 그 내가 바라보는 그 관찰 대상, 그 사람이 직면한 상황과 처지에 나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그랬을 때 내가 할 거라고 상상하게 되는 이제 그 행동하고, 그 지금 행위자가 하는 그 행동하고 만약에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린 그것이 적정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승인하게 된대. 알겠어? 넘어갈게. 자, 그래서 뭐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동감하다라고 하는 건 적정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적정성을 승인하는 거. 그다음, 자, 이러한 동감의 원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행위자, 즉 내가 계속 관찰 대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또 새로 나온 말이야. 나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다. 한 개인에게도 이기적인 충동에 지배되는 행위자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즉, 한 개인은 이기적인 나도 있어. 이기적인 충동에 막 지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것과 또 상상에 의해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내가 있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상상을 해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또 내가 있대.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나야. 그치? 또 다른 나.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 그치? 관찰자로서의 나가 있는 거야. 음. 자, 그럼 이 관찰자는 또 다른 나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과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 그렇지?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자기로 스미스는 이러한 추상적 존재를 가상의, 자, 이 관찰자로서의 나를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네.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뭐 이름이 여러 개면 그냥 다 중요해. 똑같이 다 체크해줘야지. 자, 마음속에 이상적 인간. 자, 이렇게 표현했대. 음. 또 다른 나. 관찰자로서의 나를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라고 이야기한대. 자,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게 된대. 음. 자, 그래서 이 관찰자로서의 내가 또 역시나 동감하는 나, 도덕적으로 승인하는 나. 자, 승인하는 나야. 그치? 내가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하거나 안 하거나 자, 하는 그런 아주 공평한 가상의 관찰자 또 다른 내가 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으면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역시나 새로운 얘기고요. 우리가 이 동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이타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이기적인 것까지도 이제 적정성에 대해서 승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동감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공감을 얻게 되면 승인받는다. 또 공평한 관찰자가 자신의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동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관찰자가요 자기도 그래 너랑 나도 그 관찰 대상 즉 행위자하고
그래,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 같아. 라고 동감을 하면 그럴 때는 이기적인 행동도요, 승인을 받게 된대. 자, 반면 이타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지금? 음. 같은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죠, 그죠? 적정성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승인받지 못해. 알겠니? 음. 자, 아무튼.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적정성이 없어서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 그러면, 아니,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기적인 것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가 있고요. 동감을 얻어서 적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승인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것은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라고 하면 오히려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 뭐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장 좀 쉬우니까 자, 자기의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타인만을 위해서 막 몰두하면 뭐 비록 이타적인 행위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건 적정성을 지니지 못해. 자, 이렇게 동감을 얻을 수가 없대.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이기적인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조건 반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반대로 마찬가지죠.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공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도 또 다른 말이네요. 자, 이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범위. 자, 그 범위까지 이타적 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고 하고, 이타적 행위의 확대를 자해라고 하고, 또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인 행위가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했대. 자해라는 거, 정의라는 거. 자,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타이란다. 즉,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해, 적극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자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복 감정, 처음 나오는 말이죠. 자,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아. 자해는 보복 감정을 하지 않아도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아. 왜? 자해는 얻는 사람, 즉 수익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정의는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이제 이런 걸 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복 감정을 초래할 수 있대. 차이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침범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자, 사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공감,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것은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러한 점에서 스미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의 차원에서 자해와 정의를 구별할 것을 강조했다.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정의가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야. 자해보다 정의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이거 피해자잖아, 피해자. 음. 즉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이잖아. 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뭐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건 누군가에게 어떤 뭐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 감정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규제해야 해. 정의에 대한 침범은 규제해야 돼. 그래서 정의의 존속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한 거지. 자, 그러니까 정의가 침범당하는 것. 피해자가 뭐 많아지는 거겠죠. 그쵸?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침해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 정의를 침범하게 되면 혼란이 극에 달한다. 사회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이다. 결국 이러한 정의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덕 감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어, 자, 아무튼 철학 지문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철학 지문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때가 있을 때, 때가 되면, 음? 선생님이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자, 16번. 자, 적절한 것은 이고요. 자, 이런 지문, 이런 문제 좀 답을, 이렇게 근거를 찾는, 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딱 들어맞는 걸 찾기 위해서 좀 읽어보세요.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도출했다? 여기에서 아니지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가? 이상해. 이런 느낌을 받아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긴 아니지만. 자, 2번 같은 거 이제 뭐 반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금 상대방이 했던 반론을 또 반박한다. 이런 건 뭐 어쨌든 아니라고 정확히 이해할 것 같고. 3번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핵심 개념, 당연히 여기서 선천적 도덕 감정, 동감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 동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사회 원리, 사회의 질서나 조화를 보장하는 이제 그런 사회의 어떤 질서, 그것과 관련된 이론. 뭐 여기 정의잖아, 그치? 자, 이렇게 정의를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자, 17번. 자, 문제가 위글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만 들어봤다. 막 여러 번 꼬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위글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생각. 이게 뭔데? 이게 내용이잖아. 우리 지금 아담 스미스의 생각 본 거잖아. 그치? 자, 위글의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게 뭐냐. 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뭐다? 내용 일치다. 자, 즉, 이 지문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뭔가?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거 뭔가? 반대로 여기 있는 것 가려내 보자. 내용 일치. 1번. 이기적 행위는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즉, 반대로, 이건 뭐 설명적인 부분이니까 좀 이제 질문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기적인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냐는 거잖아. 그치? 이기적인 행위가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뭐 아니면 뭐 큰 거라고 해도 좋고요. 자, 즉 이기적인 행동까지도 도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 이거. 드러나 있었던 것 같지? 그치? 음. 자, 사문단. 자, 사문단에 나와 있죠. 이기적인 것이라고 해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것도 또 풀어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찰자가 자기도 행위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동감한다면.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이 동감이라는 걸 또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했지. 이러한 동감. 이렇게. 음. 자, 그래서 1번 뭐 나와 있었죠. 여기 사문단에. 자, 그다음 2번. 개인은 왜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가? 자,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 왜? 즉,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한번 인간의 내재하는 어떠한 성질에서 이건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뭐 정리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내재하는 어떤 성질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내재한 성질은 무엇인가? 자, 1문단으로 가면 되죠. 그쵸? 자, 1문단으로 가면 사회 질서와 조화를 보장하는 인간의 성질은 하나는 이성, 그리고 하나는 선천적 도덕 감정입니다.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만 볼게. 그 다음. 자, 18번. 보기는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철학가의 견해다.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A의 공통점. 자, 기억을 보면 그냥 동감 능력이었고요. 그럼 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 이것은 본문의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자, 이성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만 할 뿐,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음. 사실 그 이성과 관련해서 이 아니, 지문 속에서 막 연결해서 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문과 연결하기가 어렵죠. 음. 뭐 굳이 연결하자면 지문에도 없었고, 보기에서도 뭐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했다. 뭐 이런 점이네요. 자, 그 다음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오잉. 그런데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불쾌 감정과 관련이 있대. 이성은 어쨌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도덕적인 행위를 막 끌어내거나 그러진 못하는데,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자, 쾌불쾌 감정하고 관련이 있대. 자, 유용한 행동은 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뿐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유익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역시나 쾌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 아, 이거 그냥 뭐야. 동감 능력이잖아. 그치? 자, 본문이랑 연결하면 그 기억도 동감 능력이었고요. 지금 A 읽어보니까 어때?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 또한 동감 능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막 끌어내가지고요. 인간의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가져오게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부분도, 아, 그렇구나.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 동감 능력. 자, 근데 문제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둘의 공통점. 그럼 일단 이 선택지에 나온 것이 일단 맞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지문 속에서 어쨌든 우리 본문, 지문 속에서 근거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에 즉 보기에서도 역시나 근거 범위를 찾게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볼게요.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가진 않을 거예요. 자, 본문 속에서 가지 않더라도 선천적 동감 능력이라고 애초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선천적인 거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보기 속에서도 이제 이것을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도 이런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는가? 그냥 이거거든. 여기죠. 알겠죠? 자, 즉 본문 속에서도 이 동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그다음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다. 자, 우리 본문은 지금 꽤 길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가진 않아요. 그쵸?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 상상해 보면서 이런 거. 자, 그럼 이 지문 속에서 이거 공유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타인의 행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같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자, 보기에서 찾았고. 자, 그다음. 자, 유형성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 지점인데 지금 유형성이라고 해서 이거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어떤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것. 자, 그것이 이제 쾌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대. 그래서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다. 자, 이거 보기하고 연결 가능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본문에서 우리 지문에서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행위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나오는 거다. 우린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감정이 이렇게 결정되니? 저 행위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유용성이 기준이야? 아닌데. 도덕성이 기준인데. 적정성이 기준이잖아. 그쵸? 이 적정성으로 도덕적인 것을 승인하다, 승인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였지?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문단인데, 아니, 아니도다. 3문단이었다. 왼쪽 건. 이 문단에서의 핵심이 적정성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야. 이 문단에서. 자, 이 문단에서 이렇게 동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요. 그쵸? 동감이란 이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그것과 같이 관련지어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줘야 하는 게 여기였어.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준이 적정성이었단 말이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위해서죠. 그쵸? 자,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 자, 이거 본문하고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뭐, 보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기도 뭐 사회 전체의 공존 있는 그대로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인 행동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 본문은 이제 쉽죠. 자, 여기가. 자, 본문에서도 이제 이타적인 것뿐 아니라 이기적인 것도 이제 같이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이 아닌 이제 보기. 자, 보기에서 연결해보면 뭐 여기겠네요. 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이 쾌. 자, 그런데 이 불쾌 감정도 결국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은 물론 이기적인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그 니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인데 그 니은이 아까 그 읽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해는 그리고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정리해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 위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의 말이 이해가 안 됐다 이러면 지문을 잘 못 읽었지 또, 그치? 잘못 읽은 거지 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자해는 정의보다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 정의는 피해자도 만들잖아.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과 가장 관련 있게 이제 풀어주는 것. 피해를 준다. 자,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음. 자, 다음 갑시다. 음. 자, 그다음 경제 지문인데 이 지문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문의 내용이 좀 부분적으로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 풀 때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좀 자세히 보고요. 이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좀 작게 해서. 자, 일단 이 글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좀 보세요. 음. 자, 일단 경기 변동이 핵심인 거 아시겠죠? 1문단 보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겠지만,
자, 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상승과 하락이 이제 계속 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어떤 견해가 있더라. 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1970년대까지는 그 원인을 뭐 이렇게 봤다. 그치?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이제 이것이 그 원인으로 보았다. 자, 이거잖아.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비판이 좀 나타났더래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제 주 원인을 그때까지는 좀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누가 하니까, 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어떤 주장이 또 나타났답니다. 음. 자, 또 이후에라고 해서 또 이후에 또 루카스는 이라고 해서 또 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했고. 자, 그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문단 여기가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체크만 했고. 자, 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는 그 뒷받침 문단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러나 자, 이 견해는 또 역시나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그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됐대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나타났고. 자, 또 여기서 어때? 최근 딱 그래서 또 요새는 또 최근에는 이런 해외 부문이 거론되더라.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이렇게 각국의 경기 변동은 그냥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식의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글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의 주 원인에 대한 흐름이었단 말이지. 단순히 여러 견해라고는 했지만, 뭐 맞습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이 경기 변동의 주 원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자, 이제 흐름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새로운 이론, 견해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 일지인데, 그 21번이 좀 간단했어요. 그쵸? 어, 1번 같은 거 되게 단순했지, 그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이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 음. 아까 체크했던 그냥 그 지점이죠, 그쵸? 그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증가하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이런 게 경제 성장인데, 자,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상승 하락을 좀 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음. 자, 그다음 2번. 그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는 그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 원인으로 보는 입장. 자, 이게 이문단이었잖아. 그치? 이제 이문단에서. 자, 이런 얘기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 좀 억제할 수 있는 거다. 자,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거다. 자, 이것도 그냥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이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자, 이때 좀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본문 내용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 자, 3번 보자. 그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그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자, 유가가 상승을 해. 사실 이거 뭐 지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도 했는데요. 자, 유가가 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투자하는 비용을 뭐 늘리지 않는 이상, 당연히 에너지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면 당연히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이겠죠. 음. 자, 뭐 나와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쵸? 자,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고용량이라든지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음. 자,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자, 그렇다면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건 고용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가 당연히 덜 쓰게 되는 것, 그리고 고용량, 생산량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답은 3번인데요. 그 22번에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 왜냐면 그 사문단을 좀 이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문단 정도만 좀 읽어볼 텐데, 그, 일단 가상의 사례를 든다라고 해서 그 가상의 사례를 드는 이유는 그 산문단을 좀 읽어주세요. 그 산문단에 그 루카스의 그런 이제 이론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화폐적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위에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란 뭐 이런 거예요. 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단이야. 자, 사문단 자체가. 네, 일단 보면 그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이 있다. 자, 이것만 보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자기의 상품만을 아는 그 가격만을 아는 기업이 있어. 자, 그런데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자, 그럼 상품 가격이 막 상승을 한다는 건, 즉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막 상승을 해. 자, 그럼 이것은 일단 물가가 당연히 전반적으로 올라서 상승한 것일 수도 있어. 내 기업의 상품이 이렇게 시장에서 막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다 올라갔을 것이어서 올라간 것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이 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상품을 이제 어쨌든 뭐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기업에서 만든 그 상품의 가격이 있잖아. 자, 근데 그게 시장 가격에서 그것과 다르게 막 올라가는 거야. 음, 갑자기 그런 거 많잖아, 얘들아. 그 운동화 같은 것도 실제 그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한 그 상품 가격이 있잖아. 10만 원. 그런데 시장가가 다르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시장가가 막 올라가. 그럼 일단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내 운동화만 올라간 건 아니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물가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음. 그래서 내 운동화가 즉 내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 운동화가 이제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인기가 많아졌구나.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올라간 걸 수도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거라면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당연히 없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내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의 원인을 모르겠지. 그럼 뭐만 남아, 이 사람은, 이 기업은? 선호도 변화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내 기업의 운동화가 지금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나 보다. 사람들이 지금 가치를 높게 매기고 있구나. 즉, 많이 지금 필요로 하는구나. 자, 이제 그러면 상품 생산량을 당연히 늘리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이 생산해내야 하니까,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었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은, 내가 잘못 판단했네. 자,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였어. 자, 그럼 이제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좀 22번을 보재요. 자, 그럼 기억을 참고해서 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루카스가 이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금 읽었던 이 가상의 사례는 금융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전제가 된대. 그래. 사실 이거 읽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다음 문장이 있잖아, 우리한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기 상승을 위해서 통화량 이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면, 음, 즉 경기 상승을 위해서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그치?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실제
이 가격 상승, 즉 제품의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었더라면 그냥 이 얘기거든요. 자,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결국 루카스라는 사람은 당국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가상의 사례에서 그냥 이게 빠져 있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경기 상승을 위해서 결국 이 통화량 증가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한다면 결국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정보가 있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떻다? 이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그것과 연결된 5번인 거예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거구나 라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 자,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문도 읽진 않을 거고요. 그 선택지에서 연결하면서 이제 설명할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봅시다. 자, 24번. 그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제 1번에 그 단토가 파악한 그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자,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간단해 보여도요, 늘 찾아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답을 이렇게 읽고 나서 찾는 거 간단한 일이긴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맞건 틀리건 간에, 이제 맞았어도 틀렸어도 다시 한번 지문에서 이제 선택지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연결해보는 거.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참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에 있냐고 하면, 아이고, 문단 번호만 좀 쓰고, 헷갈린다. 자, 1, 2, 3. 자, 4번에 그 단도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어, 여기죠. 간단합니다. 자, 일단 단토는 그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그 내러티브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 봐야지. 자, 즉, 단토가 파악한 이 내러티브의 역사가 무엇인가? 여기 예술적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그 연관성을 질서화하는 그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어, 자, 여기였고요. 자, 24번에 1번. 자, 그다음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이 계기라는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 썼기 때문에, 자, 이 또한 찾는 건 뭐, 자, 여기죠. 자,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어떤 뭐 화랑에서 열린 뭐 이 전시회에서 찾는다라고 해서 얘 그대로 24번에 2번. 제. 자, 그다음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의미. 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쵸? 음, 자, 결국 이 예술이라는 건 철학적 단계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낙관적 전망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한다. 자, 이제는 그 예술 종말론을 통해서 결국 예술이 추구해야 할 특정한 방향이 없는, 결국 예술이 성취해야 한 과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자, 이제는 예술 해방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4번에 3번. 자, 까지만 찾을게. 음. 단토가 제안한 예술계의 지위, 이거 뭐야? 어, 자, 넘어갑시다. 자, 25번. 자,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썼지만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 결국 이 단토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거. 관점이 아닌 거. 이거잖아. 자, 단토의 생각으로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 즉, 그 단토의 관점이 아닌 게 무엇인가? 자,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키워드 여기겠죠? 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단이었고요. 그 마지막 문단에서 그 앞부분. 음, 똑같네요. 아까랑 체크한 부분이 똑같네요. 자, 이제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러티브는 종결되었다고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은. 자, 이런 말이 나온 게 어쨌든 답이잖아요. 자, 이거 틀렸잖아요. 그쵸? 윙. 이런 말이 어쨌든 나온 게 그 일문단을 보면은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기가 있었어. 그 질문단에 보면 이제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일상의 사물이랑 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음. 이 작품과 그 일상의 사물과 지각적 측면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술의 본질을 찾는데 몰두했다. 자, 그래서 이제 홀이 이야기하는, 단토가 이야기하는, 자, 이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을 이제 관련 지어서 쭉 풀어내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래, 시도가 있었지. 그래서 그 시도가 결국 실패했고, 그것은 예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뒷부분 다 틀렸잖아. 자, 3번.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그것을 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자, 자, 이게 예술계 아니었나? 그치? 자, 3문단 보면, 그 왼쪽에 이렇게. 자, 실제 사물하고 다르게 결국 이 예술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음. 자, 이 예술계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으로 식별이 되려면, 음, 그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어떤 지식이나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좀 포괄하는 그런 체계가 딱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체계로 우리는 이런 대상을, 즉 예술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물과 다르게 이렇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이론 등에 의해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4번 같은 경우에 그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주가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려지겠지만이라고 했어. 왜? 지금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시기. 자, 지금의 시기잖아. 자, 지금의 시기는 방향도 없는 어떤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있는 시기가 아니고 또 예술이 성취해야 하는 그런 과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 작품이라고 하면 그 철학적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사유를 해줘야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당연히. 음. 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죠. 재현의 내러티브는 이제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현의 내러티브의 그 내러티브가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예술계에 만약에 이렇게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그 당시에는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어떤 작품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렇지만 지금은 예술의 종말 시기란 말이지. 음. 자,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기에 이런 시각적 재현의 그림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26번. 자, 또 그림만 들어가면 또 막 헷갈려하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자, 깨달아 보자. 그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ABC가 있고요. 자, 볼까요? 자, A는 그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무엇이다. 자, 인상주의 어쩌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았나? 본문 속에? 여기 있다.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른바 바자리의 내러티브. 자, 이건 뭐다? 모방론이래. 자, 이것은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 주는 거고,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재현 자체가 예술의 목적이었던, 자, 이 모방론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의 내러티브. 자, 이것은, 뭐, 그 이후에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쵸?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다가 이 모방에서 벗어나서 이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하게 됐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A는 인상주의 화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모방론. 그쵸? 자, 뭐 또 써야 되나? 자, 바자리, 내러티브. 자, 이렇게 되네요. 연결하자면. 자, 그 다음에 B는 미술평론가인 노랭이 자기의 책에서 그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래요. 단순한 다이어그램이다. 그런데 이제 C 같은 경우가 이제 로랭의 책이 출간된 다음에 자, 뭐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자, 그럼 우린 B하고 C에서 무슨 생각해 줘야 돼? 똑같잖아, 그치? 시각적인 차이가 크게 없죠. 자, 그럼 이 B는 그냥 일상의 사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즉, B는 일상의 사물이다. 즉, 예술이 아니다. B는 예술이 아닌 일상의 사물이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그 일문단에서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 작품이랑 일상의 사물이 똑같아. 지각적 측면에 차이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자, 이 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 B에서는 예술이 아니다. 자, 이건 일상의 사물이야. 자, 그럼 C는 뭐다? C는 이것은 지금 예술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쵸? 음. 자, 그래서 뭐 그대로 똑같은 말일 겁니다. 아마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미술 작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C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미술이다. 자, 이렇게. 음.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자기 내러티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 자,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했다. 발자리 내러티브에 의해서 자, 이건 미술 작품이다. 자, B.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어때? 맞지? 자, 그렇다는 점에서 A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A는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오히려 뭐 C와 다르다. 이러면 괜찮지, 그치? 근데 A와 다르다니. 음. 자, 나머지도 보세요. 자, C를 미술 작품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것은 이제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서 그 이전의 내러티브는 종결됐다는 얘기다. 자, 그다음 A와 C가 미술 작품이라는 걸 판단하려면 당대의 그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 와, 이거 뭐야? 예술계. 그치? 음. 자, 이렇게 그 예술계에 대한 이해. 자, 그것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한다. 자, B와 C는 직업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쵸? 자, B와 C는 유사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가 없다. 자, 이 얘기도 아마 이 문단에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즉, 일상사물과 예술을 구별하는 기준. 기준은 결국 작가의 주제가 있는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아닙니다. 자,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자, 마지막 이 과학 질문인데요. 글쎄요, 그 질문 자체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문제 하나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뭐, 그림 들어가면 뭐 맨날 헤매니까. 그치? 자, 그래서 뭐, 역시나 선택지 봅시다. 자, 27번에 이거 너무 단순하게 풀렸죠, 그쵸?
그 파동의 진행 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전제하에 낮은 주파수의 파장이 짧다 이랬는데, 이거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느낌 아닐까 싶어요. 즉, 주파수 자체는 그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가 주파수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낮은 주파수라고 하면, 그럼 파장이 짧다고 해야 돼? 파장이 낮은 주파수라는 건 파장이 이건데 엄청 길겠다 그치?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 풀었고요. 그 나머지는 좀 너무 단순해서 자, 이건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자, 또 보기 연결해 보자.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급히 파괴 검사를 하는데 그 음파 중에서 주파수가 이렇게 2만 헤르츠 이상인 초음파를 시험치에 입사를 시키고 반사파를 감지해서 결함을 확인할 거래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함, 그 결함을 그 왼쪽의 내용이랑 좀 연결해 보면 이런 거. 음, 그 이런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이렇게 반사파, 투과파, 반사파, 투과파 저렇게 나누어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험체 내부의 이 결함, 자, 이것을 어쨌든 이 매질의 어떤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것을 통해 이제 결함을 확인하게 된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식화했다라고 했는데 그 가부터 좀 보면은 자, 가에서 이렇게 이 초음파가 이렇게 쭉 입사를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얘는 반사를 했고 근데 이렇게 결함을 딱 만나서 결국 일부 반사 일부 여기에서 투과 자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치? 자 일부 투과 자 그 그림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거든 보면 나에서는 이 세로축이 그 입사파의 세기를 여기 줄 안 쳐도 되구나 자, 즉, 이 세로축은 입사파의 세기를 기준으로 한 반사파의 상대적 세기. 자, 이 세로축이요, 이 반사파의 세기래. 반사파의 세기고,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그것이 감지된 시간이잖아요, 그냥. 그것이 감지된 시간. 그러니까 A가 더 빨리 감지됐다. 자, B보다 A가 더 빨리 감지됐다.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A가 요거고, B가 요거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렇죠. 여기에서 이 결함을 만난 이 A 결함이잖아, 그치? 이 결함을 만난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기가 여기에서 작구나. 자, B보다 당연히 그 A에서의 어떤 그 세기를, 그 반사파의 세기를 당연히 작게 봐야죠. 자, 투과랑 나누어졌으니까. 자, 그럼 1번. 가에서 이 결함 부위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다. 음. 자, 뭐 맞는 얘기인데 그 결함 부위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진폭이 적다. 이 진폭이 작다와 같은 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마지막에 있었어요. 자, 6문단 보면 그 마지막에 자, 자, 입산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그 일부만 포함하게 되는 이 반사파는 결국 진폭이 줄어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볼 수 있고 28번에 1번. 자, 그다음 가에서 시험지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사용해야 된다. 자,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둔 것에 비해서 답이 너무 단순하게 풀리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자, 가에서 시험체가 두꺼우면 더 높은 초음파. 자, 이건 어느 부분이랑 연결을 해줘야 하니? 자, 이거. 좀 윗부분이었을 텐데, 여기였나 보다. 어디 가니? 자, 여기다. 즉, 음파의 경우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이 더 잘 흡수되는 거라서 진행이 멀리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주파수가 더 높을수록 결국 매질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진행이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멀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시험체가 더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해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하면 할수록 당연히
흡수가 더 잘 돼서 진행이 잘 안 될 텐데. 자, 그래서 시험체의 두께를 만약에 더 두껍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 주파수를 더 낮추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3번. 나에서 이렇게 AB 비교해라. 자, AB 비교해라. 그랬을 때 결합 부위의 음파 저항과 그 주변의 음파 저항의 차이보다 자, 사실 이게 나와 있는 그 보기에서의 어떤 도식화된 그 그림, 자, 그림만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언제나 좀 창피하는 말인데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나 그림의 형태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써주기 힘들어요, 얘들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선택지도 사실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결국 이 B에서 음파 저항이 더 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연결해보면 그 바로 왼쪽에 오문단. 자, 오문단의 마지막을 보면은 결국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가 더 커진다라고 했거든. 반사 정도가 더 큰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음파 저항이 클수록 이 반사 정도가 더 커진다. 자, 이렇게 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사가 더 큰 것은 단순하게 음파 저항이 더 큰 것.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고, 반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음파 저항이 더 큰 것이다. 그럼 당연히 그것이 B가 더 큰 거야 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4번. 나에서 결합 부위가 초음파 센서와 더 가까웠다면 A는 현재보다 왼쪽에. 그렇죠. 뭐 이건 뭐 그래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합 부위가 더 위쪽이었다면 그쵸? 더 빨리 발견됐겠죠. 자, 결합 부위가 더 가까웠다면 더 빠른 시간에 발견됐겠죠. 자, 그다음 나에서 그 B가 100% 되지 않은 것은 100%가 아니었던 것은 결국 초음파의 에너지 일부가 시험체에 흡수된 것이 원인이다. 일부 흡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부 흡수되는 것이다. 자, 왼쪽에. 자, 이렇게 파동은 역학적 파동은 진행이 되면서 물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 라고 해서 에너지를 잃을 때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 자, 다음 문제. 이 마지막 문제까지 사실 보면은 이 지문에서 아주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고자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기억이 어딘지 보니까 그냥 여기입니다. 자,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 자, 이렇게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서 파동이 쭉 전달되는 상황.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기로 했지? 자, 반사를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도 읽어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자, 반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단 말이야. 음, 기억. 반사를 설명하기 위한 상황이었고. 자, 그 다음, 니은을 또 보면, 줄침니은. 다른 조건은 다 같을 때 밀도가 낮은 줄이 밀도가 높은 줄에 연결되어 있고, 자, 이 줄을 따라 파동이 진행되는 상황. 자, 이것을 이 상황 설정을 왜 했냐는 거야. 이 상황을 통해 다음 줄 투과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 기억은 반사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 그리고 니은은 이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야. 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기억과 니은은 모두 역학적 파동으로 인한 매질, 이렇게 역학적 파동으로 매질의 변화를 주었니? 그치? 그래? 이런 역학적 파동의 진행에 따라서 에너지의 증가 이런 얘기했어? 아니지? 오히려 에너지의 손실 좀 연결해 볼 수 있으면 하겠지만 에너지의 증가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매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역학적 파동의 변화다. 그냥 답이죠. 그쵸? 이렇게. 음. 자, 그 28번이 이해가 계속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학으로 갑시다.